자, 교육 통계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가설의 검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직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제 연역이에요, 연역. 여러분들은 이제 액시옴. 이 공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학은 기본적으로 저 공리라고 하는 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공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런데 이제 그 3차원으로 갔을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게 깨져요. 깨집니다. 가령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각의 합이 180보다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제 180도라고 하는 것은 평면, 그러니까 2차원에 있어가지고 우리 평면에 있어서만 이제 180도라고 이제 해당이 되고요. 3차원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구로 가면 180도보다 이제 커집니다. 이제 그건 이제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액시옴, 공리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 작용을 해요. 자, 공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연역을 뜻해요. 자, 이 연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직관. 딱 봤을 때, 아, 그래요. 공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의 천재들, 내지는 이런 사람 보면, 3살 때 이미 삼각형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더라. 그 이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처럼 증명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보고 애가 아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게도. 5살인데 아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저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걸 갖다가 이해하려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그러면은 무슨 원이 들어와야 되고 수평선이라고 하는 걸 180도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가정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딴 삼각형의 합은 그래서 18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액시옴 공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공리, 액시옴이라고 하는 연역, 딱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렇게 돼 있었대잖아요. 기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공리, 연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직관적 사고가 가능한 친구들이 들어와라. 그런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는 연역에 기반한 나의 철학을 갖다가 배울 수 있을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육 연구에 있어가지고 앞쪽에서 배웠던 가설의 검정도 그렇고 교육 통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규 분포에 있어서 이렇다고 가정하자 라고 하는 이 가정을 갖다가 아 그래 오케이 라고 하죠. 아니 그게 왜 그런 거야? 아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게 말이 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과학 우리 인문계 쪽에 있는 저기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런 걸로 이해해가지고 쭉 전개되는 뭔가를 갖다가 이해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갖다가 딱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전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몰고 나가는 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저런 엑시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의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곁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포자들한테 대해서, 안타까운 게 이제 좀 그런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안 돼요. 제가 이제 수학하고 관련해가지고 무슨 대치동에 어떤 젊은, 나이가 한 30 몇 살쯤 된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치동에 어떤 수학 여자, 서울대학교 나왔다라고 뭐 얘기를 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간단한 건데, 개념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못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죠. 웬걸?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예를 갖다 딱딱 들어주는데, 그거는 수포자들 내지는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예요. 딱 봐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얘기야. 딱 보면 아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전제들, 굉장히 많은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한 개념학습, 개념을 갖다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또 어떤 잘 나가시는 저는 그분의 어떤 수학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구나, 유레카, 아하, 이렇구나라고 그 이해가 되는 그런 또 수학의 이제 동영상을 올리시는 조금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5초면 됩니다. 5초면 됩니다 하면서 가르쳐요. 저는 돼요. 5초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래도 이런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것도 그 이전에 수많은 어떤 전제들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딱 5초 만에 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초등학생도 5초 만에 이해가 되는 수학,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수준의 수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5초 만에 이해가 돼요. 근데 고등학교 수준까지의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클루드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클루만. 요 클루가 뭔지 몰랐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저렇게 서울대학교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수준에서,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폐가 있는 겁니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공리 엑시엄, 연역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방법론, 일종의 철학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들이 저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어쨌든 우리 대입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 가기 위한 어떤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풀이잖아요. 문제를 갖다 잘 풀 수 있는 방법론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수포자 애들이 더 수포자가 되겠구나. 저런 걸 보면서. 분명히 딱 5초면 초등학교 애들도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빠른 애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딱 5초 만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될 수가 없다고. 응? 로그를 갖다가 초등학생도 딱 5초면 이해가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교육 통계에 있어가지고 뒤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그런 측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되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무엇이 됐든, 그게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이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안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음에 실마리부터 잘 풀어서 확대해서 정말 이제 직관이라고 얘기되는 것까지 가게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교육통계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복잡한 현상 속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 분석하고 관찰된 소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도구다. 자, 교육통계란 교육적 사실과 현상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기술적이고 양적인 도구다. 교육통계를 사용하는 목적은 교육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통계의 이제 내용을 보면 척도가 있습니다.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통계적으로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자만 가지고 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척도예요.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 이런 특성을 수량화하는 겁니다. 자로서 재는 거예요. 재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수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단위를 가지고 그 특성에 숫자를 부여한 것이다. 이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학을 하는 그 학생들이 숫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기호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저도 그랬어요. 1, 2, 3, 4, 5, 6, 7, 8, 9, 10. 숫자. 우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숫자예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기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함수로 넘어가고 뭘로 넘어가면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호로. 우리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기호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그렇게 약속을 하자. 요걸 그렇게 보자. 그런데 숫자하고 기호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뭐냐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크기예요. 양이에요. 근데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거는 이제 순서를 매길 수도 있고 그렇죠. 크기뿐만 아니라 기호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수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숫자라고 하는 건 기호예요. 기호. 척도의 종류에는 명명척도, 명목척도가 있고 서열척도가 있습니다. 등위척도가 있고 동간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절대척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척도의 종류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명척도. 이름을 갖다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명목척도라고 얘기돼요. 직접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이름 대신에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한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기호가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하기 위한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별을 남성을 1, 여성을 2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부여하면 그게 이제 명명척도가 된다. 이름으로 이제 불러주는 거죠. 기호로 불러주는 겁니다. 사물 하나에 이름을 부여하는 1:1 대응의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구분이나 분류를 위해서 붙인 것이고 가감 승제가 불가능하다. 그렇겠죠? 1만 쭉 더하면은 2보다 훨씬 작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호로서 그래 남성은 1, 여성을 2 바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1, 2 A, B로 해도 돼요. C, D로 해도 되고. 왜? 기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 B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감승제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기호기 때문에. A, B로 환치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남성을 A, 여성을 B.
남성을 가, 여성을 나.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이나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최빈치, 많이 나타나는 거. A가 많이 나타나느냐, B가 많이 나타나느냐, 1이 많이 나타나느냐, 2가 많이 나타나느냐. 유관 상관계수, 4분 상관계수, 파이 개수 등의 총계 테오리가 가능하다. 요 뒤에 거는 모르셔도 돼요. 최빈치.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많으냐, 여자가 많으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명척도를 갖다가 이제 보면 멤버십이라고 그래요. 멤버십. 남성 멤버가 많은지 여성 멤버가 많은지. 보통 이제 명명척도는 멤버십이라고 얘기를 해서 분류를 합니다. 멤버십.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뭐 우편번호, 주소, 버스 노선번호, 뭐 극장 좌석번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여기다 해당이 되고. 서열척도입니다. 등위척도. 순서를 갖다 나란히 쭉 세우는 거죠. 측정 대상들의 특성을 서열과 순위로 나타낸 것이다. 서열척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대상이나 분류에 관한 정보를 주는 명명척도의 특성을 가지고 동시에 측정 대상의 상대적 서열을 표시해준다. 대소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서열 간의 간격이 같지 않아서 가감성제는 불가능하다. 자,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1등부터 100등까지. 근데 1등은 100점 받았어요. 2등은 50점. 부터 시작해가지고 3등은 49점, 48점, 47점. 그렇죠? 1등이 압도적으로 점수를 많이 얻었지만 어쨌든 1이에요. 2등은 2, 3, 4, 5 이렇게. 최빈치, 많이 나타나는 거 중앙치, 가운데 딱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봤더니 25점 맞은 애가 가운데더라. 그게 바로 이제 중앙치죠. 4분 편차, 백분위 점수, 등위차 상관계수 등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그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성적의 석차라든가, 키 순서라든가, 리커트 척도라든가, 구투만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서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컴패리션. comparison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비교죠. 서열 척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비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앞쪽에서 봤지만 우리 측정관, 상대평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이 서열 척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키순서니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성적만 놓고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고 작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소 여기 대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등간척도예요. 측정의 대상의 분류, 서열, 대소에 관한 정보를 주며 동간성, 간격이 같은 거예요. 갖는 척도예요. 숫자 자체로는 절대적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숫자 간의 차이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동간척도는 임의 0점과 가상 단위를 지니고 있다. 이미 0점이 있어 가감은 가능하지만 절대 0점이 없어서 승제는 불가능하다. 산술 평균, 최빈치, 중앙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온도계 눈금, IQ 점수, 수능 시험의 원점수, 서스턴 척도 등이 이제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냐면 간격이 온도계 보면 있잖아요. 1도, 2도, 3도, 4도, 5도 이게 이제 균일하게 간격이 있죠. IQ 점수도 그렇습니다. 100점부터 시작해서 쭉 140점. 이제 수능 시험의 원점수 지금 이제 400점부터 쫙 해가지고 아래로 0점까지 그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냐면 디퍼런스 차이입니다. 차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 차이가 얼마나 나냐? 앞서서는 이제 서열이에요. 쭉 줄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디퍼런스 차이예요. 그렇죠? 온도 0도하고 30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거를 디퍼런스.
그래서 이제 산술 평균, 우리 온도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술 평균이 가능한 겁니다. 산술 평균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입니다. 비율. 분류, 서열, 대소, 동관성의 속성을 가진 동관 척도의 특성을 지니면서 절대 0점과 가상 단위를 갖는 척도이다.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감 승제가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게 가능하다고. 산소 평균도 되고 최빈치도 되고 중앙치도 되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길이, 무게, 시간, 넓이, 백분율, 시험의 표준 점수, 뭐 기하 평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측정, 그렇죠? 측정.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통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거죠. 키, 몸무게 이런 것들 재가지고 평균도 낼 수 있고, 그렇죠? 시간, 몇 시간 걸렸느냐, 평균 몇 시간 걸렸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 척도는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예요. 우리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몇 %라고 하는 걸 갖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 비율 척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절대 척도, 분류, 서열, 동관성의 속성을 지닌 동관 척도의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절대 0점과 절대 단위를 갖는 척도이다. 절대 0점과 절대 단위를 가지고 있어서 가감 승제가 가능하다. 사람 수, 자동차 수, 책상 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셀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절대 척도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균일해요. 동질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절대 척도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 경향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점수 분포에서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값을 얘기한다. 집중 경향성은 모집단이나 표본에서 얻은 자료가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분포를 형성하는 경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집중 경향성을 이용하여 자료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요약한 것이 집중 경향치이고, 집중 경향치에는 평균, 중앙치, 최빈치 등이 있다. 종류를 한번 볼게요. 평균. 가장 이제 흔히 쓰이는 거죠. 평균, 민, 산수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할 때는 산수 평균을 가리키며 산술 평균은 모든 개별 점수의 합을 관계되는 사례수로 나누어서 얻어진 수치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평균. 중앙치, 1년의 점수 분포상에서 집단의 사례를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누는 점이 돼요. 그래서 중앙치의 장점, 계산하기가 이제 비교적 쉽고, 점수를 크기의 순서로 배열해서 전체 사례의 반에 해당되는 점수를 세워 올라가면 중앙치를 구할 수 있다.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점수의 분포상에서 중앙치의 위에 50% 이제 사례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50% 사례가 놓여 있는 점이 이제 바로 중앙치다. 극단의 점수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극단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술 평균보다 더욱 타당한 대표치가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등을 한 아이가 100점인데 2등을 한 아이가 이제 50점이에요. 사실 50점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중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극단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봤던 평균을 낼 경우에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로 그려보면 압니다. 그래프로 딱 그려보면. 그래서 이 중앙치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 다음에 최빈치, 점수 분포상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점수예요. 봤더니 아까 이제 예로 들면 25점쯤 맞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거기에.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중앙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최빈치가 그렇게. 최빈치는 가장 계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점수 분포가 좌우 대칭이고 각 점수에 대한 사례가 비교적 많은 경우에 시간 관계상 산수 평균이나 중앙치를 구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대략적인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찍어봅니다. 빈도를 갖다 쫙 이렇게 찍어봐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아 여기에 많구나. 이게 바로 이제 최빈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너무 많아요. 1000개 이상, 10,000개 막 이렇게 됐을 때 찍어보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도표로 그려주거든요. 통계 SPSS나 이런 데 집어넣으면. 최빈치의 단점은 표현 추출에 따른 안정성이 없고 추리 통계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변산도, 산포도입니다. 자, 자료의 분포가 집중 경향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밀집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치. 그래서 변산도, 산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중 경향치에 의한 점수뿐만 아니라 점수의 흩어진 정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포에서 점수들이 집중 경향치를 중심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변산도는 크고 점수들이 가깝게 모여 있을수록 변산도는 작다. 그래서 변산도가 커질수록 분포 내의 구성원이 이질적이다. 변산도가 작을수록 분포 내의 구성원은 동질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동질적인 사람들, 서로 친한 사람들은 모여있고, 그렇죠?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분포 곡선으로 나타낼 때 곡선의 모양이 뾰족할수록 집단이 동질적이고 평평할수록 이질적이다. 많이 넓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질적이죠. 곡선이 뾰족하다? 중앙에 최빈치. 최빈치로만 놓고 볼 때, 친한 사람들끼리 많아. 그러면 서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높이.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변산도 지수로 범위, 표준 편차, 사분 편차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변산도, 산포도의 이제 종류를 갖다 한번 볼게요. 범위, 레인지라고 되어 있죠. 점수 분포에 있어서 최고 점수에서 최하 점수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0점부터 100점. 0점이 좀 심하죠? 5점에서 100점.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이라고 하고, R은 최고 점수에서 최하 점수, 이게 되죠. 계산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표집에 따른 변화가 크고 극단의 점수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100점이 한 명이 있고 50점이 2등, 그 다음에 0점은 없고 5점이 2명 뭐 이런 식으로 되면 100점이라고 하는 것의 극단성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특징을 갖다가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사분 편차라고 되어 있죠. 편차란 하나의 점수가 점수 분포의 평균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평균적으로. 평균이 여기쯤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얼마씩 떨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편차입니다. 사분 편차는 점수 분포의 중앙에서 사례의 50%가 차지하는 점수 범위의 반을 말한다. 사분 편차가 쓰이는 경우는 대표값으로 중앙치만 알고 있을 경우에 점수 분포의 양쪽 끝이 잘려져 나갔거나 불안정한 경우, 점수 분포가 심하게 치우쳐져 있거나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 사분 편차. 말하자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저 사분 편차로 말하자면 지금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잘라내가지고
전반적인 변산도, 산포도를 살펴보는 게 이제 사분 편차예요. 근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로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우면 자료의 값들이 평균 근처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 값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겠죠? 편차가 크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차를 제곱을 해서 모두 합한 값을 사례수로 나누어서 이를 다시 제곱근한 값이다. 표본 추출에 따른 변화, 표준 오차가 가장 적고 가장 안정성 있는 변산도 지수이다. 그래서 집단의 모든 점수에 일정한 점수를 더하거나 빼도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는다. 집단의 모든 점수에 일정한 상수를 곱하면 표준 편차도 그 상수 배만큼 증가한다. 표준 편차가 크면 점수가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으로 집단이 이질적이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점수가 좁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으로 집단이 동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다 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정규 분포 곡선,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표준 편차하고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68.2%, 1번, 2번에 95.4%, 99.7%는 여러분들이 사회과학 방법론 책이라든지 통계학 책에 보면 뒤에 부록으로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M 플러스 마이너스 1 델타 요게 이제 해당되는 거기를 보면 M 플러스 마이너스 2 델타 거기에 이제 요 수치가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여기 이제 뭐 68, 95, 99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잘라서 여기는 이제 34.1%, 13.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칼코마니. 그래서 양자를 갖다가 이제 더한 겁니다. 더해가지고 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보통은 이제 68, 95, 99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특징. 그래프의 측정치의 값을 그린 모양이 평균치를 중앙으로 하여 좌우에 균등하게 분포해서 종 모양의 곡선을 나타낸다.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고 하나의 꼭지를 가진 분포이므로 평균, 중앙치, 최빈치가 일치하는 분포이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원점수 x를 표준점수 g로 바꾸고 사례수 n을 비율로 나타낸 정규 분포를 단위 정규 분포라고 한다. 정규 분포는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그 분포의 특성이 규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디 사이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포 곡선의 모양이 뾰족할수록 변산도, 표준 편차가 작고, 그렇죠? 집단이 동질적이며 편편할수록 변산도가 크고 이질적이다. 이거 아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점수와 이제 기준점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는데, 우리 수능에 이제 이 얘기도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 원점수가 어떻고. 시험이나 검사를 치러 채점되어 나오는 그대로의 점수를 갖다 이제 원점수라고 하고, 시험이나 검사에서 정답에 반응한 문항들의 수를 말합니다. 시험이나 검사가 가진 기준점이 없어 의미나 해석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아주 어렵든 너무 쉽든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떠는 건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점수만 가지고. 다른 시험이나 검사와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를 갖다가 점수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집단 간의 교육적 성취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의미를 가지려면 적절한 기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준점인 규준에 비추어서 표시한 점수. 그래서 백분위 점수, 등위 점수,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표준 점수를 많이 쓰죠. 등위 점수, 석차 점수, 서열이나 순위를 나타내는 점수로 최고점부터 1, 2, 3 식으로 등수를 매기는 건데 학생 집단의 성격이나 학생 수가 달라지면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강남보다는 특목고로 해요. 특목고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의 어떤 석차라고 하는 것 같고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학교에 1등부터 100등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1등이지만 실제로 똑같은 수준의 1등인지를 갖다가 우리 장담 못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할 뿐이에요. 학업 성취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백분위 점수, 전체 학생 수를 100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등위를 표시한 점수예요. 해당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수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한 점수가 점수 분표상에서 서열로 따져서 몇 %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서열 척도에 해당돼요. 자, 이것도 백분위 점수만으로 좀 전에 이제 보았던 그걸 갖다가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상대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능력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겠죠. 집단의 크기나 평가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백분위 점수는 집단의 사료 수가 다르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등위 점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서로 비교는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아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석차보다는 낫잖아요. 석차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쯤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그 집단에 있어서 동간 척도, 비율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감승제가 불가능하다. 총점이나 평균 계산이 불가능하다. 원점수 분포를 백분위 점수로 전환할 때 중간 점수는 과소평가하고 상하의 극단 점수는 과대평가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표준 점수입니다. 통계적 절차를 통해서 원점수를 표준 편차 단위로 이제 변환한 점수이고 정산 분포에서 나타내는 위치를 점수로 나타내는 점수이고 서열을 알 수 있는 점수이고 비율 척도로서 동간성과 절대 영점이 있어서 가감승제가 가능하다. 표준 편차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능력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점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G점수. 원점수하고 평균의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눈 점수를 말한다.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다. 원점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정도를 표준 편차 단위로 표시한 값이다. G점수는 절대 영점이 0이 아니고 동간이 1인 척도로 원점수를 전하는 것이다. G점수가 0이라는 것은 원점수가 평균과 같다는 것을, G점수가 0보다 크면 원점수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G점수가 0보다 작으면 원점수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점수가 있습니다. 원점수를 G점수로 전환할 경우 소수점 값을 가질 수 있고 원점수가 평균 이하일 때는 음수가 나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G점수에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 10을 곱하고 음수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 50을 더한 값이다. H점수,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을 14로 한 표준점수. 그래서 T점수의 범위가 20에서 80점 범위밖에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한 점수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C점수가 있습니다. C점수는 0.5 델타, 표준 편차의 절반을 척도 단위로 해서 0부터 10까지 11개의 척도를 갖는 표준 점수이다. 표준 점수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수리적인 조작이 용이하다. C점수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 점수를 제공하고 점수의 범위를 나타내므로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점수의 범위를 나타내므로 경계선에 위치하는 점수 차이를 과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스타나인 점수, 구분 점수. 스타나인은 스탠다드 9의 줄임말로 흔히 구분 점수, 구간 척도라고 하고
C점수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C점수 청속도에서 0점을 1점에 포함시키고 10점을 9점에 포함시켜 9개의 척도로 만든 것이 바로 스테나입니다.